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입니다. 조선은 외부 침략이나 화재 같은 사고로 인해 기록이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곳에 사고를 짓고 왕실의 기록을 보관했는데요. 깊은 산속 오대산에도 사고를 지었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조선의 기록 문화와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소중한 우리 문화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강원도에는 오대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오대산 사고는 조선시대 사실은 중요한 양반 관료들은 사실 다 사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적산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고에 저장됐던 17만 2천여일, 17만 2천여일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이 사고본을 이제 사고를 설치할 때 뭐 이렇게 그 병사를 이렇게 그 주둔을 시켰겠죠. 자, 먼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은 어떤 기록인가부터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 조선 왕업의 이 창업자, 네. 창업자인 이 태조서부터 해가지고 그 철종 때까지 이제 25대의 그 연도로는 472년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또 날짜로 따져보면은 이게 무려 한 17만 2천여일, 17만 2천여일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연대순으로, 이거를 이제 뭐 편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은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특히 그 여기에는 그 이 조선의 거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학술, 종교, 뭐 천문지리까지, 네. 그다음에 음악까지 등등 해서 그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임금의 행적 또는 그 국정 운영, 네. 국정사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선 그 민초들의 어떤 생활상까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히 그 조선의 백과사전이다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신 교수님, 이 의궤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이것도 그냥 기록이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록이 이렇게 자세한 기록인데 의궤는 그럼 또 같은 기록인데 왜 만들었을까 하면 실록은 이제 각 왕별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한 분당 한 실록을 만들었지만 의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라고 하면 사실은 의식, 의례라는 뜻이고요. 궤는 모범 또는 뭐 전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국왕이 살아있을 때 했던 중요한 국가 행사, 네. 왕실 행사 등을 사건별로 낱낱이 이제 그 기록한 행사 기록, 국가 행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록은 각 왕대별로 하나지만 의궤는 왕이 살아있었을 때 다양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 결혼식, 뭐 환갑잔치, 외국 사신 접대, 기타 등등 모든 중요한 국가 행사가 다 의궤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이나 또는 질이라는 면에서 실록이 종합적이고 압축적이라면 의궤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라는 면에서 또 중요한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궤도 실록과 마찬가지로 국보이기도 하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조선 왕조실록 이게 초기 기록부터 따지자면 이게 뭐 500년, 600년의 기록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종이의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보존 상태는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그 조선 왕조실록의 보존 상태, 조 교수님. 예,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이제 사고별로 따라서 예. 여러 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족산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고에 저장됐던 분은 생지본이라고 그래서 네. 아무런 처리를 안 하고 일반 한지에다가 그냥 저 간본으로 이렇게 지켜져 있는데 네. 정족산본만큼은 전주 사고에서 나온 걸로 밀랍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밀랍 처리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기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아마 처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 지금 614권 정도의 실록이 있는데 그 중에 475책이 밀랍 처리가 되고 그 중에 한 130책 정도가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아무런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천년 견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종이는 1000년이 가고 예. 비단은 500년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비단이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왕조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밀랍 처리를 했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그런 보존이 그 사실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행스럽게도 같은 간본 중에서 생지본으로 돼 있는 것은 네. 괜찮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 조선 왕조실록이나 의궤가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통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하면 좀 사실 아찔합니다. 사실. 그 수많은 전쟁이나 이런 화마를 거치면서도 그걸 우리가 참 유지시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자, 먼저 그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현장 전문 리포터 이혜옥 선생님이 역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디가 다녀오셨죠? 네. 함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인데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귀하디귀한 문화재와의 만남. 여기 지금 보니까 특별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번 이 특별전은 어떤 전시인 거죠?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 의궤, 그리고 궁중유물 등으로 꾸며진 전시입니다. 오대산 사고에 소장됐었던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는 지난 1913년 일본으로 무단 반출된 후 무려 103년 만에 비로소 강원도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대산 사고본 의궤 실록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환수가 되는데 그 환수된 이후에 그 원래 보관처였던 강원도에서 전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복 70주년 기념도 하고 그다음에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이제 문화 올림픽으로 저희가 이제 실현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걸음 하나로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저렇게 낙서 같은 것이 글자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책에는 보니까 막 빨간 걸로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옆에 막 낙서처럼 막 이렇게 뭐가 쓰여져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건 네. 교정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대산 사고본 네, 실록의 네.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교정본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네. 조선 초기에는 사고가 4개가 4개,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임진왜란 때 전부 불타고 전주 사고본만 남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본으로 다시 4개의 실록을 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외란을 그러니까 겪으면서 재정이 굉장히 이제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세 본은 정본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한 본은 정본을 못 만들고 네. 교정본을 그냥 엮어서 네. 지방 사고에 내려 보내는데 그게 바로 오대산 사고로 온 거죠.
실록 말고도 의궤가 함께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의궤란 모든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을 의미합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왕실의 행사나 의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금님마다 또 그 행사가 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고 자료로 쓰라고 이제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왕의 즉위식이나 왕비와 세자의 책봉 등을 기록한 의궤 40책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의궤는 바로 이것이었죠.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의궤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어떤 의궤죠? 이 의궤는 고종하고 명성황후의 혼례를 기록으로 남긴 그런 책입니다. 다른 가래도감의 의궤보다 그 양도 많고 그다음 채색도 화려하고 동원된 인원도 많고 해서 아마 그 혼례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진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3년 강산이 10번 바뀌고도 남는 세월을 돌고 돌아 고국에 온 우리의 문화유산, 특히 강원도 오대산 사고본이기에 더욱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이자 문화재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입니다. 저는 사실 이 화면으로 지금 잠깐 보는데도 막 이렇게 뭉클함이 느껴지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조선 왕조실록은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신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누가 이제 만들었느냐 하면 조선시대 사실은 중요한 양반 관료들은 사실 다 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임사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예문관에 8명 이제 전임사관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예문관 이제 그 한림 8학사라고 하는데 그 8명 사관이 국왕과 그 조정 충신들이 그 국정 업무를 하는 곳에 반드시 참여해서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런 기록을 이제 입시사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록을 만드는 기본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역시 사관이 남긴 입시사초입니다. 그런데 이 사관들이 집에 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날 오고 간 대화를 생각하면서 논평을 합니다. 암흑의 판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만고의 아부였다. 이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그걸 사관의 사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서 자기가 작성해서 집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장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사관이 만든 입시사초. 입시사초는 퇴근하면서 이제 그 춘추관에 제출을 해요. 이제 가장사초는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시사초와 가장사초가 기본이 돼서 왕이 돌아가시면 그걸 모아서 이제 그 실록 자료를 만들고 나머지는 양반 관료들이 대부분 겸임사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 있는 양반 관료들이 자기들이 보고했거나 접수했던 중요한 자료들을 그 다 가지고 있다가 기록을 춘추관에 넘깁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시정기라고 하는데 그 시정기와 가장사초 그리고 입시사초를 가지고 실록을 만듭니다. 특히 이 실록 중에서 중요한 거는 사관이 집에서 그 이제 우리 역사적 평가라고 하는데요. 왕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만부의 훌륭한 말씀이다. 또는 너무 무식한 말이다. 소견이 없다. 백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이다. 이런 그 논평이 우리 그 조선왕실록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사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역시 그 실록을 실록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왕도 자신의 사초를 보거나 또 실록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막 억지로 사실 보려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평가했는지 되게 궁금하고 하니까 막 바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 밤 사관을 불러서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그 이 중국의 그 황명실록 또는 그 이 청나라 실록 이것들이 그 이 기록유산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 경우는 다 봤거든요.
예. 보고서는 왕이 국정에 참고한다는 이유로. 근데 우리 건 전혀 못 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만약에 옛날에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얘기할 만한 가치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관들을 임금이 대체로 어땠을 것 같아? 좋아했어? 싫어했어요? 싫어해요. 싫어했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맨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말이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고 앉았는데 가급적 나도 쉬고 싶을 거 아니야. 보이기 싫은 것도 있고 그거 다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접근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예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종 이방원,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사냥터에 나갔다가 이 낙마를 합니다. 말에서 떨어져요.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사관에게 알리지 마라. 사관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일성이었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까지도 사관이 적어버려요. 이걸 열람한다든지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최고 성군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 세종 때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자기 아버지 이 태종의 행적을 사실 보고 싶잖아. 궁금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좀 많은 게 아니잖아. 그 간청을 해요. 뭐라고? 내가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 절대로. 그러니까 좀 보여달라. 하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 말도 근데 다 기록이 남는 그렇죠. 그 말조차도 기록이 남을 거고 만약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후대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거를 그 세종이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세종의 그런 일화 이후로다가는 다시는 손을 못 대고 심지어 그 이 폭군이라고 하는 연산군조차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사관이다, 사관. 이런 얘기를 남겼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런 어떤 그 진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실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했던 게요. 사관이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쫓아다닌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뭐 사냥 나가는 기록까지 할 정도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관이 어디까지냐면 그 왕이 그 통치 활동하는 바깥 생활하는 거기에는 이제 모든 데 참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가정 생활하러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가정 생활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몰래 신하를 만난다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쫓아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지 항말 공. 우리가 사냥이라는 그렇죠. 것도 옛날에 강무라래 가지고 그 주기적으로 임금들이 신하들 끌고서는 수렵대회를 나가잖아요. 이제 뭐랄까 신체 훈련? 뭐랄까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그걸 겸해서 그걸 강무라는데 그거는 공무니까 당연히 쫓아가죠. 근데요, 교수님, 그 밀랍 때문에 또 훼손된 실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훼손된 그 실록들은 어떻게 되나요? 훼손됐으면은 잘 고쳐야 되겠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수술도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그러한 그 문화재를 잘 가꾸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미래 후손에게 전해줄 그런 의무가 당연한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경우니까 더 이상 손상이 안 되도록 하고 그것이 손상 진행이 되면 막아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밀랍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는 그런 용도 또 어떤 분은 그 기록을 위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에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것을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밀랍 처리했을 거다. 일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보존하는 사람이니까 왜 밀랍이 발라졌을 때 그렇냐? 밀랍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벌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산 에스테르 좀 화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렇게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학적으로 물질을 받으면 가수분해라고 하는 분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놈이 자꾸 이렇게 분해가 조각이 나는 경우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성화된 것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부스러진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복원을 시켜야 되는 경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공정이 어떠냐, 뭐가 문제냐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년 동안에 그런 과정을 시작을 한 것이 이게 지류문화재의 최초의 그런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하는 사람, 생물학을 하는 사람, 뭐 물리학을 하는 사람, 이게 다양한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중리 쪽에는 뭐 어떻게 제가 좀 어떻게 사실 운이 좋게 그쪽 파트에 예. 뭐 운이 좋다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겸손의 말씀이시고 저는 정말 감사의 마음 빨리 가기 전에 이거라도 좀 해놓고 가라. 젊은 분들은 이거 안 하거든. 왜?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진짜 마음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옛날부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 문화가 되게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 같은 거 말고도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기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들어가 예. 있는 게 실록하고 지금 의궤 빼놓고 9건이 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총 기록 유산이 11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나머지 거기 등재 안 된 건 뭐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네. 다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게 11건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이제 2건이 고려시대 겁니다. 직지하고 팔만대장경. 그리고 2건이 이제 현대사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하고 새마을운동 관련된 기록. 나머지 이제 7건이 조선시대죠. 그래서 여기 실록하고 의궤. 근데 이걸 빼놓고 대부분이 그 왕실과 관련돼 있어요. 훈민정음, 네. 승정원 일기, 일성록, 그리고 그 난중일기, 또 하나가 동의보감. 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기록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자료들을 새삼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또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자료 화면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의궤 같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해 왔던 곳이 바로 사고잖아요. 이혁 선생님이 그 사고 중에 한 곳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함께 다녀오시겠습니다. 네.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가는 방향, 길게 뻗은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니 오대산 사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대산 사고는 현재 새 단장 중입니다. 오는 2016년 1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대산이 그 삼재가 불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물, 불, 바람 이를 막을 수 있는 그 삼재화를 막을 수 있는 장소다 이래가지고 오대산에다 이 건물을 짓게 됐죠. 임진왜란을 겪은 뒤 전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사고는 산속에 지어지는데요. 전국 각지 4군데 사고 가운데 오대산 사고가 그중 한 곳입니다. 건물이 보면 위에 아래 두 채거든요. 뭐 이렇게 그 사고나 의궤를 따로 그러면 보관을 했었나요? 예, 지금 현재 그 밑에 있는 건물은 사고라 그래가지고 그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은 선원보각이라 그래가지고 왕실의 모든 행사했던 그 기록문이나 그 특히 그 왕실 의궤를 보관하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문 뒤로 보이는 사고에는 태조부터 명종대까지의 조선왕조실록 교종본과 그 이후의 실록 정본이 보관됐었고요. 그 뒤에 있는 선원보각에는 의궤와 기록물들이 보관돼 있었죠. 이 건물을 보면 2층으로 나누어가지고 1층은 비어있고 2층은 2층에다가 이제 보관하니까 아마 습도, 바람 뭐 여러 가지를 다 아마 고려해가지고 진 그런 특이한 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실록과 의궤가 종이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요. 습기나 햇볕에 상하지 않고 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통풍에 신경을 쓴 거죠. 2층은 조금 어둡게 만든 대신 사방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지키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기거를 했던 그런 그 장소나 뭐 그런 곳이 혹시 주변에 있나요? 예, 있었죠. 요 그 사고 바로 사고 밑에 내려가면 좌측으로 올라오면서는 우측이죠. 거기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을 기거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걸 관리한 거죠. 오대산 사고의 경비 체계는 무척 삼엄했는데요.
경비 총책임자는 월정사 주지 스님이었고요. 그 밑에 승군 20명이 사고를 지켰다고 해요. 살아있는 역사의 산물을 아주 귀히 여겼던 거죠.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 실록 같은 이런 기록물을 사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사고는 전국에 몇 군데 있었나요, 홍 교수님? 뭐 지금 현재 몇 개냐 이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 변천사를 살펴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고 한데 이 만들어진 건 세종 때죠. 네. 세종 때 크게 봐서 이 사고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내사고, 외사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내사고가 바로 이제 춘추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족산이 적상산이 이거 다 외사고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도시 위주로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주요 도시 네. 그러면 그 충청도에 이제 충주 그 다음에 이 전주 예. 그 다음에 성주 이렇게 했으니까 내사고인 춘추관까지 하면은 사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 임진왜란 때 결국은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타버리고 이렇게 해서 전주 사고 하나만 남습니다. 네. 사고 본이죠, 정확하게. 전주 사고본 하나만 남아가지고 외란이 끝난 뒤에 이 전주 사고본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이 내부식 인쇄를 해요. 내부식 인쇄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깊은 산속으로 이른바 삼재 불입지처라고 하는 삼재가 들지 않는 곳으로다가 다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는 전주, 무슨 성주,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충주. 이거는 뭐 태백산, 이제 봉화지만, 태백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대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산속으로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나 화재 위험을 피하고자 했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또 승려로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해서 춘추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이렇게 해서 5군데의 사고를 뒀는데 오대산보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반출이 됐습니다. 반출이 됐고 했다가 2011년 하고 10몇 년인가 뭐 2차례 걸쳐서 일부만 지금 이렇게 돌아온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 적상산본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지금 북한에 가 있죠.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태백산본 이거는 부산의 국가기록원. 그다음에 정족산본은 서울대 규장각. 이렇게 지금 소장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에는 오대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오대산 사고는 언제부터 그리고 또 여기서 특별히 또 기록했던 보관했던 건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왜 그 이전에 사사고 체계에서 그 평지에 있던 거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왜 산속으로 왔느냐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 건국하고는 이 사고라고 하는 건 이제 중요한 우리 국가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다 갖다 둡니다. 그건 뭐냐면 조선 전기 우리 이제 주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북쪽에 있다 생각하면 남쪽에다 갖다 놓고요. 근데 임진왜란을 겪으니까 주적이 북쪽에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다 올려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어디냐. 저 북쪽 유목민족하고 일본 이 남쪽하고 상대적으로 중간쯤에 있으면서 치우쳐 있는 곳이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오대산하고 이제 태백산 2개가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언제 이걸 만드냐 보면 임진왜란이 1592년 시작돼서 1598년 7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 끝나자마자 8년 후입니다. 그게 1606년이 되겠죠. 전란 후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그때 사고를 만듭니다. 그만큼 역사를 중요시하고 기록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대산 깊은 곳에 월정사 주변에 이제 사고를 만들고 그 남아있던 전주산 사고본에 있던 그 실록을
그 한부 찍어서 네. 오대산에 갔다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니까 태조부터 이제 명종 때까지 실록이 처음에 이제 보관되는 거죠. 그 이후 계속 역대 왕들 실록이 생길 때마다 쭉 해서 네. 매우 중요한 이제 실록들 그리고 국가 기록물들이 오대산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예. 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오대산 사고를 약탈해 갔는데요, 홍 교수님. 왜 오대산에 있는 사고를 이렇게 한 건가요? 오대산 사고본은 다른 사고본들하고는 틀려서 아까도 그 우리 저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전주 사고본 그거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임진왜란때. 그거를 이제 다시 찍어내면서 좀 에피소드로는 이제 종이가 모자랐다고 그래. 종이가. 당연히 그렇겠지. 지금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찍어내는 과정에서 교정을 막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교정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와 있었던 거예요. 교정본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뭐랄까. 교정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교정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완성본들하고 틀리게 네. 리얼하게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학술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어서 이 틀린 거 맞은 거 하면 OX 그대로 표시를 하고 OX. 그 다음에 뭐 글자를 갖다가 띈다든지 붙인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끄럽게 나와 있는 완성본보다요 훨씬 사례적인 가치가 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탐이 났겠죠. 물론 이게 연구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뭐 그렇게만 보기는 뭐 그럴 것 같고 여하튼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1913년에 주문진항 여기 강릉의 이제 주문진항을 통해 가지고 반출을 해가요. 반출을 해가서 이 동경제국대학에다가 갔다가 놨다가 이 1923년에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이게 이제 유실이 돼버립니다. 유실이 되는데 마침 일부 학자들이 교수들이 일본에 있는 교수들이 이거를 학술 연구를 하겠다 해가지고서는 대출해 간다 그러죠. 지금도 도서관에 대출해 가잖아요. 네. 대출을 해 갔는데 그게 74권이에요. 네. 그것만 사는 거야, 한마디로. 74권. 74권이 남게 됐고, 이 중에 이제 27권은 일제 때의 경성제대, 지금의 서울대죠. 서울대로다가 보내져서 보관이 되고, 나머지 47책이 월정사, 또 시민단체, 뭐 등등이 합세를 해가지고 결국 반환운동을 줄기차게 벌인 끝에 2006년, 네. 11년 두 차례 걸쳐서 이 국내로 돌아와서 고국의 품으로 안기게 됐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뭐 유명한 박물관에 침투를 해서 그 문화재를 독점하고 뭐 이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대산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방비를 하고 이렇게 했대요? 사고를 관리하는 책임을 참봉에게 있지만 사고를 또 지키는 책임자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록수호 총섭에게 있었는데 책임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월정사 스님. 네. 월정사 스님이었고 이 사고본을 이제 사고를 설치할 때 뭐 이렇게 병사를 이렇게 주둔을 시켰겠죠. 그래서 수호군도 이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승군도 따로 이렇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맡아서 지켰다고 하니까 오늘 계속 논의가 실록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켰는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보완드려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수호 조직에 주로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운 산간 지역에 이제 사찰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이제 외곽 경비를 하는 거고 사실은 들어가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사고를 수리하거나 3년에 한 번씩 거품을 하기 위해서 포쇄를 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고출을 하기 위해서 왜 조선조 왕조의 그거는 상고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그 의궤나 실록이 보관됐던 걸 다 꺼내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진행했나 하는 것을 그걸 꺼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출을 해요.
그러면 집어갈 수 있는 상황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그 가서 꺼낸 사람을 실록 형제안에 일일이 직함과 수결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와서 했던 것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로그인 기록이 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 관리부죠. 네. 이게 일종의 장소 관리부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했던 그런 거가 사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굉장히 예. 어려운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알려져 않아서 그렇지 요새 도서관 체제의 모체는 어떻게 보면 조성조의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점을 또 모아서 와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조선 왕조실록엔 대장금도 나온다. 홍 교수님, 그 대장금의 주인공이 실록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실존한 인물이고 해서 조선왕조실록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조선의 그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정치사뿐만이 아니라 당시 일어났던 다채롭고 그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그 대장금, 그 다음에 왕의 남자라고 있죠. 네. 공길. 예. 예, 공길. 공길의 얘기도 나오고, 공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끼리가 유배된, 코끼리 유배 사건도 나와요. 예. 예, 유배 사건도 나오고, 권래에 또 귀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소동을 피는 그런 장면도 그 묘사가 돼 있고, 이 UFO, 비행물체 말이에요. 네. UFO 목격담도 얘기가 나와요. 그럴 정도로다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냐, 이 대장금은 중종 때잖아, 중종 때. 예, 중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세요. 요즘 전체 아에 빈자리가 있어도 그것을 받을 자를 아뢰지 않으니 아래에서 아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의녀 대장금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낳고 전체아를 대장금에게 주라. 이 전체아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예. 대장금 이렇게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홍 교수님께 하려고요. 문화재 약탈, 건물까지도 떼어갔다. 진짜로 이게 건물 떼어간 일 많습니다. 네, 많아요.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세자가 조선시대에 이 생활했던 공간, 그걸 우리가 보통 동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거를 그 자선당이라고 하는데 이 자선당 건물도 전부 뜯어가지고 지금도 이 일본의 이 재벌 이름 중에 오쿠라 재벌이라고 있어요. 예, 오쿠라. 그 창업자인 오쿠라 그 기아치로라고 하는 그 당대의 재계 아주 실력가지. 그 실력가의 그 이 저택에 부속 건물로다가 예. 뭐를 동궁을? 동궁을 그야말로 자선당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고 나중에 뭐 이걸 미술관으로 바꾸긴 했지만 이게 시사하는 게 결국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재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당대 일본 유력자, 일본의 실력가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미 네. 또는 풍류 이거를 위한 관상용으로 쓰였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해외로 약탈당한 그 우리 문화재 얘기를 하면은 그 표정이 이게 밝아질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해외로 반출된 우리의 문화재. 신 교수님, 뭐 어마어마하겠죠?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얼마나 지금 반출 또는 유출, 약탈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대략 현재까지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14만 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0여 개국 정도에 있는데 14만 점 중에 절반 정도가 7만 건 가까이가 일본에 가 있고요. 4만 건 가까이가 이제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미국에 뭐 한 80% 정도가 가 있는 거죠. 반출 경위와 얼마나 양이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요, 홍 교수님, 이 반출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거기에 대한 그 묘안을 제가 알고 있으면 가히 그래서 환수해 올 수 있다면 가히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민족의 영웅이 되겠죠. 문화재 성장을 왜 이런 농담을 제가 하냐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실. 엄청 힘든 일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문화재를 약탈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국제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 현안이고 이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협약이 제정이 돼요. 협약이 제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상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힘의 논리지 네. 강제력, 법적 구속력,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쟁에 당사국 간의 분쟁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은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확고한 신념 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은 이 민간 차원의 노력도 꾸준한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예로다가 2011년에 우리 오대산 실록 오대산 분도 들어왔지만 2011년 똑같은 해에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외교장 각도서 그게 반환이 됩니다. 이 반환이 되는데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발견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생을 다 걸어서 이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박병선 여성분이죠.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환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예. 시간여행 강원 매번 그렇듯이 오늘도 마지막은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if입니다. 오늘은 우리 네 분 패널께서 아주 마음껏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오늘의 가정은 사고를 담당하는 담당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 어느 시대든 딱 하나만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사고에, 내가 관리하는 사고에 무엇을 보관하고 싶은가? 한국사 5,000년 중에 딱 한 시점에서 사고 기록을 만약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는 그 244년 고구려 때입니다. 그때 수도가 국내성에 있을 때인데 동천왕이었고 그때 이제 그 중국 위나라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와서 국내성 수도를 점령하고 그때 있던 고구려 중련 서적을 싹 가져갑니다. 지금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데 비해서 사료가 없어서 연구가 안 되고 중국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우리 고대사 쪽이에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쪽인데 국내성에 있었던 그 당시 사고 고구려 기록이 있다면 아마 고구려, 부여, 고조선 연구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동천왕 때 국내성에 있던 그 고구려 사료를 오늘날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역시 사학자다운 면모십니다. 저는 이제 신라로 가서 이제 그 진성 여왕 때 그 고승 대구화상하고 각간 위용이 이제 만들어진 노래집 삼대목.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이름만 전해지는 그런 어떤 그 고서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삼대목을 보관하고 싶다. 됐습니다. 문학 노래 쪽을 매 회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학 쪽으로 가시네요. 문학 소년이요? 네, 그러니까 소녀입니다. 순간 소년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조병묵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답을 두 분은 기대가 역사 됩니다. 하시는 분인데 저는 전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제주공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종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발명됐다고 하는 종이 아니면 한국에서 됐다고 하는 북한의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BC 30몇 년도에 과연 한반도의 종이가
여기서 발명된 것이 아니면 중국에서 된 것이 어떤 유래를 통해서 왔냐. 가장 마지막의 경우가 610년에 고구려 성녀인 담정이 일본에 전해졌다고는 일본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 왕인 박사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이 전공한 사람이 이 원료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래가 되는 인쇄술이 서양으로 또는 동양으로 이렇게 전래되는 과정에 관계되는 이런 사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하는 학문 분야에 그런 어떤 오리지널리티라든지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막 그런 거가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또 고구려 시대 가고 싶다가 신라 시대 가고 싶다가 이제 다시 그 조기의 원료를 찾아서 또 가고 싶네요. 그 오늘의 역사가정 홍인희 교수님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저는 독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1500년 전으로 되돌아가가지고 그 신라 진흥왕 무렵에 돌아가서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역시 그 당시에 역사책에도 국사책에도 나오지만은 거칠부가 졌다라고 하는 국사라고 하는 그 이 사설을 보관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우상국정벌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독도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거칠부가 이사부의 건의를 그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사부가 우상국정벌 한 게 아주 리얼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당대니까 당대. 몇 달 전일 수도 있고 1, 2년 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말이지 가가지고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썼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삼국사기나 그 삼국유사는 600년쯤 뒤에 고려 때 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그대로 받았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500년 전에 그 거칠부가 쓴 국사라고 하는 책을 사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가능케 하는 건 바로 기록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기록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러분 조금 전 우리 네 분이 말씀해 주신 이 상상의 나래를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여러분의 사고에 보관하고 싶으신지요. 그 답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여행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